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입니다. 저자는 웨인 다이어, 출판사는 스몰빌 라이프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한다. 매 순간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떻게 느껴야 할지 또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 운명 앞에서 악조건에 처했을지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장하고 배워간다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의 침상에 누워있든 감방 안에 있든 뉴욕의 슬럼가에서 생활하거나 지루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든 그 환경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지금 있는 곳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행복도 창의적이어야 한다. 나는 창의적이라는 말을 특별한 예술적인 자질이나 문화적인 능력으로 쓰지 않는다. 여기서 사용할 창의적이라는 단어는 음악, 문학, 미술, 과학 같은 영역과도 상관이 없다. 이 장에서 창의적이라는 단어는 행동한다와 비슷한 영역에서 쓸 것이다. 행동한다라는 말이 창의적이라는 단어와 만나면 세상의 어떤 일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게 된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이드북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의지했다면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된다.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조건에 희생당하기를 거부한다.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한다. 어떻게 해야 여기서 최선의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배움을 얻고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거리, 살고 있는 집, 지금 참석한 파티, 당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좋아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결정하는 주체이다. 자신이 선택한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계속 생각하면 무슨 보상을 받는가? 만약 당신이 있고 싶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다면, 예를 들어 감옥이나 위원회 같은 곳에 있다면 나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곳을 싫어해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 있는 곳을 싫어하며 스스로를 제물로 전락시키는 습관을 깨트려라. 불평만 하면 마음의 상처만 받으며 지금 있는 곳은 더 싫어진다. 그 대신 창의적으로 행동하여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한 번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그것의 좋고 나쁨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은 나쁜 경험을 한 번 하면 인생 전반을 불행하다고 간주한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험이 아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매일이 그 연속에 있다. 오늘 하루는 매 순간 새로운 경험으로 채워진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헤아릴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한 번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평가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삶을 되돌아보는 태도는 현실을 등지게 하며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복한 이유를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불행을 팔자로 여긴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을
연속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낡은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방식을 쉽게 수용한다.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반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은 수십 년 전 연구실 조교로 시험 감독을 하던 45분간이었다. 교실 뒤편의 칠판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성공은 여정이다. 목적지가 아니다. 칠판에 적힌 그 문구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삶을 성취의 관점에서 하찮거나 혹은 기념비적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항상 목적지를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며 한순간도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다. 달성한 것이 무엇이든 즉시 다음 목표를 계획하게 되며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행복한지 가늠하는 새로운 잣대를 만들게 된다.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모든 요소를 감상하고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다. 여행길에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을 즐겨라. 해돋이, 어린이들, 웃음, 빗방울과 새들을 감상하라. 미래 어느 지점에 있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 순간을 만끽하라. 인생은 한 번에 하나의 순간만을 즐기는 것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희생자의 위치에 서는 일은 드물 것이다. 성취와 달성의 관점에서 인생을 평가하지 마라. 여행의 관점에서 삶의 행복을 바라보라.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다. 지금 걷는 길 자체가 행복이다.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크게 달려있다. 이 바람직한 태도는 순조롭게 일이 풀릴 때보다 난관에 직면했을 때 발전시킬 수가 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한 단계 나아가기보다 쓰라린 감정을 안고 물러나기가 훨씬 더 쉽다. 하지만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불운에서 벗어나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다. 국면을 전환하려면 주어진 상황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이 없어야 하며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각오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기회가 없을지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침울한 기분으로 인해 잠재적인 이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자기 인생을 크게 비관하지 않았다. 그 시절에는 모두가 난관이 닥쳐도 재빨리 이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전문가들이라 눈보라가 닥치면 고대하던 일이 취소되더라도 쌓인 눈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낙담하지 않았다.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고 눈썰매를 타는 등 눈으로 할 수 있는 오락거리를 찾고 집 앞에 눈을 치워서 용돈을 벌기도 한다. 불평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한때는 누구나 즉흥적으로 도구나 놀이를 만들어 지루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능숙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즐길 수가 있다.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면서 조금씩 이런 특성을 잃어간다.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만다.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는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이 한번 틀어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난관을 딛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변명을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당신이 포기하기를 바라며 변명한다. 그 변명을 받아들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다음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별명의 사례들이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별명이다. 그냥 물러나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겉으로 말하지만 속뜻은 다음과 같다. 그만 가세요. 물론 당신은 별명을 거절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만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상급 관리자를 찾거나 항의를 하거나 그 밖의 여러 조치를 취해서 기다릴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라. 다음은 저희 잘못이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곤란한 상황에 처한 당신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변명이다. 이건 역시 당신이 그만 물러나기를 희망하는 말일 뿐이다. 이런 변명은 받아들이지 마라. 책임을 추궁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라. 이러한 전형적인 변명은 다양하게 변형되어 우리를 희생물로 삼는다. 난관이 나타날 때를 경계하고 준비하라.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나의 방법이다. 당신의 방법은 무엇인가? 정해진 방법 같은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창의적으로 행동하려는 사람은 지나친 완고함과 융통성이 없는 고집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니체의 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해서 사람을 희생물로 전락시키는 사람과 직업적으로 얽혀있다면 관계를 끝낼 것을 고려하라. 그 선택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나 다름없다. 새로운 자료나 증거가 수집되었는데도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려는 변호사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었는데도 맹장에 문제가 있다고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하려는 외과 의사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를 상상해보자. 고집스러운 자세는 전문가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잠재적인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서 누군가를 상대할 처지에 놓이면 양처럼 순해진다. 그들은 거대한 단체나 거물급 인사 혹은 시청을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자세로 시작도 하기 전에 자신을 희생시킨다. 하지만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가능성이 있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장애물을 넘으면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그들은 첫 장애물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번 그것을 넘으면 그 뒤로는 놀랄 만큼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 황소 고집으로 버티라는 뜻이 아니다. 만만하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순하고 솔직한 자세만 있으면 된다. 괴로움과 비탄 속에 젖어 있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면 그뿐이다. 인내와 고집의 차이란, 인내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되고 고집은 지독한 편견에서 나온다. 조르고 떼쓰는 전략을 채택하는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반대를 이기고 목적을 달성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인내심을 갖고 계속 졸라대면 엄마가 안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다. 아이의 전략에 넘어가는 부모들은 아이에게 잘못된 신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이들의 모든 요구를 많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거절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고 싶고 작은 문제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습관적으로 거절당하는 아이들은 한 번 조르기를 포기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많은 방해꾼들, 특히 기관이나 관청 같은 단체는 부모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 앞에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상대할 때는 다소 어린아이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범법 행위만 없다면 졸라대는 아이 같은 전략이 효과적이다.
먼저 행동을 해야 먼저 해답을 얻는다. 창의적으로 행동하려면 습관적으로 무기력에 빠지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동만이 답이다. 행동만이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행동은 무력감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두려움, 걱정, 근심,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다. 움직이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동하는 동안 혹은 무엇을 만드는 동안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쉽지 않다. 우울증으로 인해 행동의 결핍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결핍이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종종 우리는 행동하지 않기를 스스로 선택한다. 행동은 타인에 의해 또 스스로 희생물이 되는 상황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불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면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줄리아는 하루 종일 우울감에 빠져있던 환자였다. 그녀는 우울증을 가장 가까운 동맹군처럼 여기며 자신의 무기력을 방어했다. 조금이라도 활동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내 노력에 그녀는 한결같았다. 변화는 줄리아 스스로가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일어났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을 다음처럼 알려주었다. 집 주변을 활기차게 걷는다. 시나 단편 소설을 쓴다. 친구와 공놀이를 한다. 아르바이트에 도전한다. 도서관에 가서 직원에게 말을 걸어본다. 화초 가꾸기와 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든다. 요가 수업을 듣는다. 춤을 춘다. 아픈 아이들을 간병한다. 누구나 약간의 창의력만 있으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목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줄리아는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한탄하고 있기보다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고 우울함에 젖어있던 일상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근 3년 동안 항우울제에 의존하던 생활에서도 벗어났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마법이 아니다.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행동하는 사람이 희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행동지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불공정, 불평등,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반면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아도 한탄하고 머리만 극적일 뿐이다. 오래된 속담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제대로 된 길에 있더라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차에 치인다. 다음은 솔제니친의 자전적인 소설의 한 내용이다. 소호프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잠을 청했다. 그날 하루는 행운의 연속이었다. 독방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더 힘든 노역지로 차출되지도 않았다. 저녁에는 죽 한 그릇을 더 훔쳐먹었다. 작업반장의 일을 공평하게 배분한 덕에 벽을 쌓는 일도 즐거웠다. 톱날 조각을 몰래 들여오는데 성공했고 간수의 호의를 얻어서 담배도 샀다. 그리고 아프지 않았다.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잔인한 노동 수용소에서 생존은 매 순간 창의적인 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어떤 순간이 닥치더라도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그 상황을 징벌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포기하지도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폭군들이 강요한 참혹한 조건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전쟁 포로소부터 나치 생존자들, 악마의 섬에서 탈출한 빠삐용에 이르기까지
최악의 조건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매 순간 창의적으로 행동했다. 지금 이 순간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패배적인 태도를 거부하는 것이 생존의 기본 요건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다른 이에게 손에 맡겨놓고 살아간다. 불쾌하면서도 때론 그러한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고통을 감수한다. 스스로를 방어하기는커녕 무의식적으로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맡겨버린다. 그런 이들은 자신이 의지와 신념, 가치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참혹하다. 우울증 상담, 자살 예방 전화와 같은 서비스가 곳곳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울하고 불행하다. 이런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구속하려 해도 굴하지 않는 저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불행에서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하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살자.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책은 그 방법을 터득하게 해주는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줄 것이다. 다시는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영원히 남에게 조종당하는 희생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다잡는 훈련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수많은 함정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다행히 희생물이 되는 덫을 피할 방법이 있다. 바로 희생물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남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물처럼 행동할 때가 언제인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통제하는가이다. 자기 운명의 실타래를 스스로 당기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이 당신을 조종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끝없이 희생당할 수가 있다. 희생물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이다. 그들은 자신을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여기며 자기 운명을 책임지기엔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운명의 결정권을 더 똑똑하거나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넘긴다. 남들 앞에서 결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도 없다. 삶의 방향키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희생자가 된다. 우울, 불안, 걱정, 근심, 상처, 언짢은 기분을 안고 오랜 기간 살아가는 사람도 희생자들이다.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스스로를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역시 희생물이다.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방금 내가 한 말에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운명의 재물이다. 손쉽게 자유를 얻는 사람은 없다. 자유는 반드시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부여하는 이는 언제나 당신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자유로움이란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의 다른 이름이다. 인간은 책임감을 지니는 동시에 자유로울 수 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대화록에서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인용구를 꼼꼼하게 다시 보면 이렇게 읽힌다.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드러내며 과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평화가 있다. 이들은 단지 타인의 변덕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이들은 어떤 위치에서건 자신의 선택에서 자유를 느낀다. 그 선택에 대한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책임감이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드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기억하라. 자기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지지하는 것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다. 에머스는 자기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자신의 자유를 찾는 행위가 타인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진 않는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갖는다. 무뚝뚝한 태도나 공격적인 자세로 사람을 대하지도 않는다. 무례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끼어들어 통제하려는 시도를 언제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이들은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것이 내 인생이야. 나만이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지.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나는 누구의 소유일 수 없어. 나한테서 이 권리를 빼앗으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해야 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랑받아서는 안 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올바르게 행동한다. 상황을 평가하라는 의미는 적당한 경계심과 새로운 지성을 갖추라는 뜻이다. 새로운 지성을 갖추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새로운 지성이란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쪽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방법인지 예측하는 능력이다. 새로운 지성을 키우면 대화를 하기 전에 혹은 재물이 될 수 있는 함정에 빠지기 전에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음은 조지의 예를 살펴보자. 조지는 하자가 있는 바지를 반품하기 위해 백화점에 갔다. 그는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불친절하고 무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조지의 목적은 바지를 환불받는 것이지 피곤에 찌든 점원과 언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점원과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면 관리자를 설득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조지는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반품 불가를 고수하는 것은 점원들의 일이다. 어쩌면 영업 방침을 지키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규율의 희생물일 수도 있다. 상황 평가를 끝낸 조지는 점장에게 직접 갔다. 오직 점장만이 영업 방침 외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조지는 이 백화점의 규율과 고객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직원에 대해 정중하게 항의했다. 조지가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바지를 환불받을 가능성이 크다. 막무가내 행동을 하지 않고서도 말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감정에 얽매이지 않은 채 필요할 때 전략을 바꾸는 것 뿐이다. 조지의 목표는 환불이었다. 여러분의 목표는 타겟을 발급받거나 입맛에 맞는 스테이크 요리를 대접받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제2장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뿐이다.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만이 강해질 수 있다.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이나 힘을 갖춘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가치를 실현하며 효과적으로 삶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이다. 누구든 타인의 뜻에 따라 움직일 이유가 없다. 우리는 각자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기본적인 가치를 위협받을 때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바로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가 되거나 반대로 제한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믿어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이는 타인의 희생양으로 살아가지 않는 출발점이다. 가치 있는 존재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스스로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 강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희생물이 되지 말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자기 가치 실현은 타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실현된다.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몹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두려움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실제하지 않는다. 두려움에 시달리며 좋지 않은 무언가를 상상하는 자신만이 있을 뿐이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두려움에 떨면 그 두려움에 스스로 잡아먹히게 된다.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칠 거야 라고 확신하는 순간 스스로를 제물로 만든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수천 가지 변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난다. 두려움의 대부분은 생각의 부산물이다. 생각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스 시대의 한 현자는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이미 늙고 늙은 몸,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았지. 그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일어난 적조차 없다네. 행동은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무기이다. 귀로 들으면 잊어버린다. 눈으로 보면 기억한다. 행동을 하면 이해한다. 일부러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여 두려움 자체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언젠가 해변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헤엄치는 법을 익히기 전에는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학습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는 걷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일어날 생각하지 마 혹은 던지는 법을 익힌 후에 공을 잡아 같은 말로 들린다. 어떤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우선 행동해야 한다. 행동 없이 무언가를 익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려움 앞에 꼼짝 못하는 이유를 어린 시절 어른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탓이라고 둘러댄다면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한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희생될 뿐이다. 어린 시절 경험이 부모의 가르침 그대로 따라한 결과라면 현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역시 배우고 행동하기밖에 없다.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듯 시행착오는 필수이다. 혹시 시행착오로 인해 원하는 목표까지 거리가 더 멀어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가? 필수적으로 겪어야 될 경험을 거절하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알고는 있지만 하지는 않겠어.
용기는 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두려움과 맞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굳건한 의지 없이 두려움과 기꺼이 마주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용기란 비난의 한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스스로를 믿고 자기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뜻한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신뢰하여 제도와 타인에 의해 조종당하는 삶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최악의 일이 일어날까?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면의 용기를 단련할 수 있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어둠을 무서워하지만 정작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좋은 방향으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당신이 걱정해야 할 최악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감한 행위는 용감하지 않으면서도 용기와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3장.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지 마라. 동물들은 지난 과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없다. 과거의 일을 곱씹지 않으며 비난에 맞대응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지 현재를 살아간다. 과거라는 대조표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 또한 동물의 행동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과거에 속박되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꿀 수 없는 과거가 무엇인지를 자각하자. 둘째, 그 과거를 이용해 세상이 어떻게 당신을 희생물로 만드는지 인식하자. 셋째, 과거를 자책하며 어떻게 스스로 제물로 전락하는지 의식하자. 넷째, 자발적인 희생물이 되지 않으려면, 또 타인의 제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파악한다. 결코 다른 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로 그것으로 인해 고뇌하고 불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세는 없다. 시인이자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에세이 섭리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여름에는 파리가 꼬이고 숲속을 걷다 보면 모기에 물리기 마련이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름에는 여전히 파리가 날아다니고 숲속에는 모기가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야지 라고 한다면 조심하라. 했었어야지 라고 한다면 당신이 이미 한 일이 바뀌지 않는다. 단지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데 익숙해질 뿐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당신을 희생물로 만들 수 있는 잠재적 삶의 방해꾼들은 대화의 초점을 과거에 맞춘다. 대화가 과거에 맞춰 진행되면 절대로 당신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다. 이 비열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아더는 금요일 오후 이사를 마쳤다. 그는 지역 전력회사에 전화를 걸어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다. 상담원은 이렇게 말했다. 수요일에 전화하셨어야죠. 지금 뭘 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면 아더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전기 설치를 하려면 이틀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회사 방침을 아더는 알 방도가 없었다. 수요일로 돌아가서 전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더 입장에서 했었어야죠 같은 조언은 터무니없고 쓸모도 없는 말이다. 하지만 아더는 권한 있는 사람이 지시를 내리면 그날 당장 전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접수원에게 곧장 윗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 뒤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집에 전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접수원이 거듭 불가능하다고 하곤 했지만
전기는 그날 저녁에 들어왔다. 그렇게 했었어야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지난 실수로부터, 과거의 무지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에는 흥미가 없다. 그로 인해 당신이 어떤 죄책감을 갖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게 했었어야지라는 올가미를 피하는 유일한 전략은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에 집중하여 희생물의 제단에 스스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해온다면 그렇게 했었어야지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해보자. 아도가 전기 설치를 성공한 것처럼 당장 오늘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담당자라는 사람이 계속 수요일 타령만 합니다 라고 말이다. 말이 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4장 타인과의 비교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태도는 현대인의 고질병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 비교라는 함정을 벗어나야 한다.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강한 신념을 다져야 한다. 비교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고대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나는 나다.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생각과 욕망, 그리고 은밀한 감정이 당신의 것과 똑같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왜 다른 사람의 사례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인류라는 집단을 구성한다. 너무 다르다는 특성은 그 집단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 물론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신만의 독특함으로 위대함을 창조한 사람이 있다. 세상은 그들을 숭배한다. 학교 교실은 정상 곡선과 같은 기준을 사용해 학생들을 적합한 사람과 부적합한 사람으로 가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성시대는 평균에 근접시키기 위해 사람을 평가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우리 사회에는 수없이 존재한다. 이 모든 압박과 지속적인 암시로 대부분의 사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지라도 여전히 나 자신은 독특한 사고와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 나를 희생할 만한 규칙 따위는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방침이라는 이름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상대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명백한 것이 있을 때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점원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 사람들을 다루는데 아주 능숙하다. 점원들은 고용주의 방침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여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한다. 저기 저쪽 손님 보세요. 아무런 불만 없으시잖아요. 어디나 다 똑같아요. 점원들이 남과 비교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음 두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자. 이 이야기는 내 지인들의 실제 경험담인데 그들은 이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먼저 나의 지인 사라는 식료품점 옆을 지나가다가 유리창에 오렌지 주스 1달러에 3리터라는 문구를 보았다.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한 사라는 안으로 들어가서 6리터를 구입해 종이봉투 안에 또 종이봉투를 넣어 튼튼하게 포장한 뒤에 계산대로 가져갔다. 포장을 본 점원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손님, 이중 포장을 하시면 안 돼요.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 규정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이중 포장을 하지 않으면 집에 가기도 전에 길바닥에 쏟을 거예요. 사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계산원은 이 일에 자존심이라도 걸린 것처럼 이중 포장은 안 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라는 가게의 방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국인들의 터무니없는 종이 낭비도 줄여야 하고 가게 또한 부대 비용을 줄여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이 경우는 좀 예외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라는 그녀에게 오렌지 주스 3리터는 한 봉투에 또 다른 3리터는 다른 봉투에 담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냐고 물었다. 점원은 그 경우에는 괜찮다고 했다. 아니, 봉투 2장을 사용하는 것은 똑같지 않은가? 점원의 얘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라는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침인지 말해주었다. 사라는 이중 포장을 한 오렌지 주스를 집에 들고 돌아갔다. 다음은 저자가 말하는 대응 방식입니다. 그들의 말을 역이용하라. 상대의 말을 역이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지난주 아무 불평도 없었던 손님이 있었다고요?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사장님보다 훨씬 더 친절했던 업체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촌 형처럼 명문대에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빠도 삼촌처럼 관대해 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상대도 그 게임이 수월하지 않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땐 상대하지 말아라. 상점 점원과 같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의사도 그럴 의향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다들 아니면 다른 손님도 규정상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더는 상대하지 마라.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대화를 계속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변호사, 세무공무원, 의사와 같은 소위 전문가들과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전문가들보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면 정중하게 물러나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이 상황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떤 도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면 거의 항상 그들의 희생양이 된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정신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싶다면 스스로를 처음이자 마지막 스승으로 삼아라. 당신이 마주하게 될 격렬한 반대에 귀를 기울이면 곧 몰락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비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서 순수하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타인과의 비교를 거부하라. 비교라는 무기를 통해 당신을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 모든 시도를 없애라. 5장. 이해를 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묵묵히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 묵묵히 역량을 키워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종종 자기 삶에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 자기 만족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은 이 욕구로 인해 우리는 희생양이 될 수 있다. 평가받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이룩한 성취를 폄하하면 그것으로 당신의 모든 것이 붕괴될 것이고
결국엔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게 된다. 묵묵히 역량을 키워가라는 말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성과를 자랑하면 언제든 그들이 모함을 하려 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묵묵히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핵심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달려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느낀다. 하지만 자존감이 없을 때는 타인의 평가에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공경에 처하게 된다. 고독은 타인의 간섭을 막아내는 방어막이다. 감정은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 고독을 지켜라.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삶에 끼어드는 일을 막는 방어막이다. 운둔자처럼 외톨이처럼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다. 당신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 가진 권한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관찰하라는 뜻이다. 사생활을 지킬 수 있어야 그 영역으로 뛰어들어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수에서 2년을 홀로 살며 고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람들이 자주 물었다. 거기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왜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하죠? 은하수 아래 우리 지구도 혼자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것만큼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있어도 곧 지루해지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지금은 19세기도 아니고 모두가 서로 같은 그런 길을 갈 수 없지만 그의 통찰은 여전히 통용되는 부분이 있다.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늘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마라.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종류의 기대를 하는 순간 희생물이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상황에선 정당화될 수 있는 일조차 죄의식을 느낀다. 무분별한 거짓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실 때문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면 거짓말에 대한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짓말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위란 전략이고 또 최고의 책략이라면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마라. 탈출 계획을 짜고 있는 전쟁포로에게 간수가 탈출 계획이 뭐야? 라고 묻는다고 고지고대로 대답해야 될 만큼 도덕의 가치는 엄격하지 않다. 당신의 비밀을 알고 싶어 코치코치 캐묻는 상황은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난다. 당신을 전쟁포로로 상정하고 그 상황을 평가하라. 만약 진실을 말했을 때 희생물의 재단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 부모 세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권유한다. 그리고 친구처럼 가족 구성원과 자식을 대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의 테이블에 우유를 엎질렀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괜찮아, 닦으면 돼. 하지만 자녀가 같은 일을 저지르면 달라진다. 너는 왜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니? 친구를 대하듯 자녀와 배우자, 다른 형제 자매를 대하라. 수많은 결혼 문제, 가족 문제를 상담해온 경험에 비추어 우정의 척도를 가족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친구를 대하듯 가족을 대한다면 세상은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다. 적어도 우리는 가족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희생물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 우리는 이 땅에 평범한 인간으로 온다.
모든 이의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순간 그들의 재물이 되기 쉽다. 당신을 위한 일을 조용히 해 나가라. 당신의 성과를 여기저기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면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려면 사람들에게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라. 이를 이해했을 때 인정받으려는 욕구로부터 멀어지고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평가받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모두가 온전히 이해했으면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모든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이에게 더 친절하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게 대한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수천 년 전 이미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욕은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욕이라는 관점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모욕감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그 도발을 우리 자신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때 모욕감이 생기는 것이다. 상처는 타인의 행동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에 당신이 어떤 반응을 했느냐에서 기인한다. 상처받는 것에 대한 태도와 기대감을 바꾸면 부당한 대우를 끝낼 수가 있다. 아울러 희생물이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인내는 상대에게 나를 마음대로 취급하라고 가르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그저 인내하고 있고 그것이 꽤 오래되었다면 당신을 그렇게 취급해도 저항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셈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참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행동하면 상대방은 그 행동을 멈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기력한 당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당신을 취급하는 것이다. 조용히 참기만 하면 그들은 당신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양 행동한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취급해도 된다고 그들에게 가르친 꼴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은 행동이다. 단호한 결심을 표현하는 행동은 선의로 포장된 수백 개의 말보다 가치가 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또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보라. 10중 8구는 덩치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괴롭힌다. 작은 아이들은 큰 아이에게 애원하거나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겠지만 그렇다고 괴롭힘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작은 아이가 어느 날 냅다 주먹으로 반격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덩치 큰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생긴다. 덩치도 훨씬 작은 놈이 나랑 싸우겠다니 이거 만만치 않은데? 괜히 계속 괴롭히다가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 내버려 두고 다른 놈이나 골라야겠다. 행동은 나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당당히 맞서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비열한 행위는 막을 수 없다. 방해꾼들의 감언이설과 약속 같은 것들은 믿지 말아라. 그들은 행동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히려 든다. 7장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다. 자유란 다른 사람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로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질로부터, 일과 회사로부터,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으로부터의 자유, 그건 역시 중요하다. 가족, 친구와 같이 그런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격렬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일과 조직의 문제로 오면 아이러니하게도 종속적인 사람이 된다. 그들에게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다. 세상에 일편단심으로 헌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어떤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조직에 소속될 수 있지만 꼭 그 일을 안 해도 수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다. 헌신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조직이라는 이름 앞에 자기를 희생할 때 많이 오용된다. 무엇에 헌신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가족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일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을 수 있다. 세상의 일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에 헌신해야 할지는 당신이 정해야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웨인 다이어의 책답게 내용이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이도 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 좋은 내용이 많아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